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국회의 발목 잡기 정치로 이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취임 후 지속된 국정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습니다. 국정의 무한 책임자인 대통령이 야당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지난 2년간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먼저 자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제대로 진전을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적반하장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서둘러 제정되고 국회도 제 기능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오늘 초대 손님은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입니다. 홍 의원은 가천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의 실천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경제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오셨지요. 시민통합당의 정최기 의장도 역임을 했는데요. 이번에 새정치연합의 혁신실천위원회 선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조금 일찍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4시부터 방송인데 지금 2시 반이 조금 지났거든요. 이제 원래 2시부터 지금 오늘 본회의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네. 예, 지금 본회의는 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미리 나와가지고요. 예. 그 소식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오전 중에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이 되면 예. 새누리당과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게 되고요. 예. 그럼 그것을 이제 추인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 예. 계획이었는데 이제 타결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은 그래도 가장 타결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 아닌가? 예. 이런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요. 타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여당에서는 오늘 2시로 예정된 국회를 강행하려고 하고요. 예. 저희는 2시부터 이제 의원총회를 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미리 나와서 예.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나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기사 검색을 지금 방금 이렇게 해봤는데 아직 협상 타결이 됐다 이런 소식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걸 그리고 또 국회가 열렸다 지금 이런 기사도 아직은 지금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런 걸로 봐서 아무래도 여야 간에 지금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오늘 2시 본회의가 좀 미뤄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네, 저희는 이제 여당하고 합의를 할 때까지 예. 국회의장에게 좀 본회의 개회를 미뤄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 이미 요청을 해놨군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국회의장의 이게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예.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지금 국회 개원을 지금 예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은 그거는 일방적인 것인데 받기 어렵다 예.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이죠. 어떻게 오늘 타결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어제부터 지금 유족들까지 들어간 걸로 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유족들까지 참여를 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임박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 또 실제 언론에서 그런 가능성을 많이 지금 추측해서 쓰고 있어요. 네. 네. 아마 어제 유족들 회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족들 간에 이제
격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그 투표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예. 그래도 지금 여야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위임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타결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지금 청와대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당에서 지금 상당한 정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가 이제 국회에 가보니까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밖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건데요. 저는 국회에 가면 매일 투표를 하는 줄 알았어요. 표결을. 예. 그런데 가보니까 표결을 하는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다 만장일치로 예. 상호 합의에 의해서 다 이렇게 그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보다는 국회가 대단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요. 공식적으로 본회의에서만은 이제 개인의 투표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표결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되게 요식행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되게 이제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두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국회에서는 굉장히 협상에 능하고 협상들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대단히 능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서 많이 느껴요. 예. 그런 지금 정치인들이 타결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내려놓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예. 본인은 그냥 얘기를 하신 거라고 그러지만 여당에는 아주 큰 가이드라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어제 그 저녁에 새정치연합에서도 그 의총을 했잖아요. 네. 그때 혹시 나온 얘기는 어제는 별 내용이 없었고요. 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월호 특별법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그런데 유족들도 지금 따로 논의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여당은 여당대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논의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유족들의 얘기를 듣고 유족들이 얼마나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사실 모릅니다.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안 밝혔나요? 네, 이게 협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협상의 내용이 사전에 누설이 되면 협상에 이제 방해를 받을까봐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족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그것을 보고 다시 의원들이 논의를 하자. 예. 그래서 어제는 쉽게 끝났습니다. 그럼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여야 그 협상안을 가지고서 어제 유족 회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협상안이 이제 공개는 안 됐는데 예. 그 대략은 아마 제시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대략 제시된 그런 안을 가지고 이제 그런 정도 안에서 여야 대표들에게 위임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위임한다는 것이 되게 그런 정도 선에서 여야가 타결을 하면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겠죠. 근데 어제 아마 경로는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에서 아마 유족들도 양보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안을 가지고서 오늘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그러면 그 여당 쪽에서도 그 어느 정도 여당 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당 의원들까지는 아직 아니지만요. 여당에서도 지도부 차원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얘기로 저희가 듣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타결의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현재 국회가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여야 정치인들 모두에게 큰 부담이거든요.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여야 정치인들이 이제 협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요. 평시 같았으면 아마 이미 타결이 됐을 건데 이렇게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실정이죠. 근데 그 여야 협상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계속 참 놀란 것이 여당에선 계속 배짱이란 말이에요. 야당에서 이번에 국회 안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열어가지고
지금 기왕에 여야가 합의했던 상임위에서 합의했던 그런 법안들을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즉 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뭐 거의 약간 매달리는 형국이거든요. 이게 좀 바뀌지 않았나 입장이. 왜냐하면 당장은 그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외의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자면 본회의 상정은 당연히 안 되고요.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식이 되려면 여당 입장에서 앞으로 전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당에서 그 개정하고 싶은 법안이나 만들고 싶은 법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면 여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은 좀 배째라라는 상황이고 야당이 오히려 약간 매달리는 그런 형국 비슷하게 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현재 정부 여당의 전국 운영이 이렇게 원만하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 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여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들도 그렇고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발언하시는 것이 이렇게 그 대선 때 얘기했던 국민 통합형 이런 식의 전국 운영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독선적이죠. 그런 독선적인 방향으로 계속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갈등 구조를 대통령께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그런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금 청와대의 의견을 받드는 그 당내 지도부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그래서 시중에서는 뭐 70년대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갑자기 대통령 모독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갑자기 무슨 SNS를 검열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그러면 우리 SNS 쓰면 안 되겠네. 해서 해외 SNS로 다 이렇게 지금 뭐 망명한다, 뭐 이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창조 경제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 한마디로 그냥 그렇죠. 1년, 2년간 쌓아온 우리 지금 기반이 취약한 우리 IT 산업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그렇게 독선적으로 전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고요. 경제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도 사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다시 대선 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겸손했던 그 자세.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근데 지난 2년간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을 저희는 뭐 못 느꼈습니다. 거의. 국민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전국에 경색을 가져오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세월호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화제를 좀 돌려서요. 홍 의원님 이번에 새정치연합의 혁신 실천위원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첫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원혜영 위원장이시죠? 네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었고, 뭐 새정치위원회 있었고, 그래서 당을 혁신한다, 뭐 정치를 혁신한다 이렇게 여러 번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그 혁신들이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혁신에 박차를 가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저 스스로도 사실은 과거에 혁신실행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제가 정치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선배 의원들의 의견을 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저도 안이했고 그렇게 해서 혁신을 제대로 못한 것이 현재 우리 당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뭐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 참여 의원들이 전부 요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요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동안 사실 그런 위원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안은 상당히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안이 나와 있는 것을 요번엔 정말로 실천하자. 그래서 이름도 혁신실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하여튼 뭐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마 조금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렇게 실천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 실행위원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당연직 연합원에서 한 12분 정도. 근데 12명. 지금 계속 이제 추가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뭐 계속 늘어날 거고요. 아마 외부 인사들도 아마 들어올 거고요. 외부 인사들도요. 지금 현재는 지금 내부 인사들 일단 급하게 이제 내부 인사들만 꾸렸는데 이번에 이제 특징이 초선 의원들을 7명이나 실제적으로 당연직 의원을 제외하면 위원장과 7명의 초선 의원으로 돼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의 그런 개혁성, 그다음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그야말로 그냥 멋모르고 좀 이렇게 무모하게 좀 도전해 봐라 하는 실천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뭐 첫 회의였습니다만은 다들 진솔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이렇게 여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하여튼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스스로도 이렇게 결의가 좀 남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모임은 나름대로 가지고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뭐 새정치연합이 두 차례 여야 협상 실패하고 또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탈당설까지 한때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곤란했었는데 일단 뭐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비대위죠, 비대위 문희상 비대위원회. 네네. 문희상 비대위원회가 일종의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건가요? 한쪽에서는 비대위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제 조직 지금 뭐 강화하고요.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작업과 함께 차기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혁신실천위원회 차원에서는 혁신안 기존에 나온 것들 중에 실천 가능한 안에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저희가 이제 안철수 대표님하고 저희가 합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당의 조직이 합당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에 선거를 치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새정치라고 하는 기치를 높이 쳐들었는데 그 새정치를 실천하는 모습이 잘 안 보였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과제가 있는 거죠. 조직을 정비해야 되고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못했던 새정치의 기치만 들었던 새정치의 실천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전이라면 먼저 조직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혁신하자 이런 방식이 되었을 건데인데요. 지금은 그 정도 시간도 없는 거 아니냐. 저희도 좀 빨리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에서 혁신실천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혁신을 한다고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자해적인 혁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자꾸 폄하하는 혁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거나 뭐 국회의원의 뭐 세비를 깎는다거나 뭐 이런 건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들의 이해를 조금 구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벌을 대표하는 뭐 자유경제원이라는 데서 오늘도 정치인들을 아주 폄하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재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지금 국회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력화되게 되면 바로 그렇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불공정하게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것이 문제지. 정치 자체를 폄하하고 그 정치 자체를 위축시키게 되면 바로 그렇게 불공정하게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기득권 세력들은 예. 견제 없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아주 엄청난 그 세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예. 정치를 폄훼하거나 정치를 위축시켜서는 안 되겠다.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지금 정치를 너무 지저분한 걸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하는데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중고등학생 때 정당에 가입해서 그리고 벌써 한 나이 30대면 정당 경력이 한 15년, 20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막 당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들어가서 내가 정치를 스스로 바꾸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이 정치 선진국들의 모습인데 예.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매일 정치를 폄하하다 보니까 이게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야 정치는 절대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가선 그래도 정치의 보람을 느끼고 우리 정치가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벌을 비롯한 이런 그 기득권 세력들에서 이 정치를 폄훼하는 것이 아주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까지 느껴집니다. 의도적으로 정치는 맨날 쌈만 하는 집단, 뭐 저 집단들은 뭐 세비만 축내는 집단, 이것이 좀 의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은 많이 질책은 하시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뭐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또 그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렇고요.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보수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예, 그쪽에서도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일단 나오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국민들한테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이제 조급증의 사실은 반론데 무슨 뭐 국회의원 특권 폐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제시가 돼요. 네네. 예, 실질적으로 뭐 정치를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런 그 국민들에게 점수를 따는 당장에 뭐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될까? 예,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상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뭐 일단은 그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 방안 하나를 통과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이 정치의 아주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새정치민주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걸 성원하니까 새누리당에서도 그것을 쫓아와서 그 경쟁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저는 뭐 한 단계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집권하고 나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모든 공약을 지금 폐기하거나 다 번복하거나 이러는 것이 사실 문제죠. 그렇죠. 그때 당시 공약대로만 한다면 지금 경제민주화 복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 정부가 굉장히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여당의 입장에서 이제 국민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뭐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여당에서도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그냥 반기를 들 수 없으니까 바로 그런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저렇게 지금 공약을 폐기하고 저렇게 그 약속을 번복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대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여튼 국민들께서 그것은 선택을 하실 거고요. 판단을 하실 거고요. 하여튼 그 어떤 의미에서든 이렇게 다시 양당이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위해서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혁신을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방향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일단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관 취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떤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출입처를 많이 다녔는데 아마 우리나라 이 부처 중에서 정부 부처 중에서 그나마 어떤 실권을 가지고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데가 거의 유일한 데가 아마 기획재정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최경환 장관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박근혜 정부 지난 2년간을 보시게 되면요. 처음엔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이런 거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경제민주화 6개월 지나서 법 한두 개 통과시키더니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거든요. 다 했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경제민주화를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것은 골목상권 재벌들이 침투하고 양극화로 인해서 자꾸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중소기업 대기업 자꾸 중소기업들 먹고 살기 어렵고 자영업자 먹고 살기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됐는데 경제민주화 다 됐다 그러고 복지도 지금 공약들을 다 지금 번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한 6개월쯤 갔어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럼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창조 경제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럼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장관을 바꿨고요. 장관이 바뀌어서 저는 최소한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에 공감대가 있잖아요. 성과를 못 냈을 뿐이지. 그것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았더니 이게 전근대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냥 이자율을 낮추고 이런 부양책. 아주 70년대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각국이 누가 더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느냐. 기술 진보에 경쟁을 하고 있고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해외 기업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우리의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거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값을 높여서 아파트값을 높여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현 정부가 지금 최경환 이 부총리께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시는데 이 상황으로 그럼 1, 2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정말 걱정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무슨 노믹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마땅한 이름이 없나고 한참 찾다가 카지노믹스가 맞겠다. 경제 활성화하면서 무슨 카지노 만들고 이런 거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카지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투기붐. 이게 투기라는 게 이게 도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의 카지노. 그다음에 진짜 위험한 것은 국민 경제를 놓고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거품을 일으켜서 국민 경제를 놓고 이 거품에 의해서 경제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부자들은 또 잘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국민 경제를 놓고 도박을 한다는 의미에서 카지노믹스. 이게 정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최경환 장관이 취임 직후였나요? 소득주도의 경제 성장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일부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하여튼 정부 여당은 이렇게 베끼기에는 아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경제민주화 이후에 저희 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가는 이론적인 얘기거든요. 예,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가 내세운 게 아니고 이미 그 해외에서 진보적인 학자들이 내세운 새로운 성장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뭐 최저임금을 높인다거나 그다음에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그래서 이런 소득을 높여서 그럼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소비가 늘어나고 그거에 의해서 수요가 살아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예.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된 이를테면 성장 방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경제 민주화라든가 보편적 복지라는 거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중산층 서민이 잘 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를 통해서 거기다 또 지원이 들어가고 네. 중산층에도 이제 복지 혜택을 좀 늘리고 이러면 여유돈이 생기니까 예. 그 여유돈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소비를 하니까 경제가 선순환이 되고 아니 그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결국은 재벌 회사가 만드는 TV 사고 자동차 사고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재벌 회사도 잘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지금 정책 준비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정책위에서 그런 거 발표도 했고요. 예. 저희가 발표하자마자 바로 최경환 장관이 그 용어를 갖다 쓴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걸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뭐 재벌의 배당세를 낮춰줘서 재벌의 소득을 높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역시 이번에도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만 갖다 써서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정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대신에 역시 본색인 재벌과 슈퍼부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의 지금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경환 지금 장관이 드라이브를 거는 경제정책, 가지노믹스로서 경기 부양에 주된 초점을 맞추는 특히 부동산 부양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그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바람에 최근 부동산 시세가 조금 이렇게 찔끔거리지는 않았습니까? 좀 약간 반등하는 좀 기미가 좀 보이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임대소득이 아니라 임대주택. 예. 그걸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 공부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듣거든요. 예. 근데 현재 정부에서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준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준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면서 이제 그 임대료를 1년에 얼마 이상 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성을 유지가 되게 되면 거기에 막대한 혜택을 줍니다. 세금도 깎아주고 이러는데 심지어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장기 저리로 대출도 해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고 저도 이것을 그래서 그 권장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국토부 관계자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인기가 없답니다. 이렇게 싸게 대출을 해주는데 왜 인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10년을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10년 뒤에 주택 가격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시중에서도 현재 정부가 이렇게 해서 주택 가격을 올리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현재는 이 주택 그렇게 싸게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니까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맞출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대출을 해주는데도 대출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어느 정도로 싸게 해주냐면 2.7%로 지금 대출을 해주거든요. 3%도 안 되네요.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금금리 수준인데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저기 내가 아파트가 한 1억짜리 아파트가 나온 게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임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돈을 빌려줘요. 할 수가 있어요.
임대사업 한번 해들 보세요. 근데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 거기에 지금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아주 좋은 금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출해 가지 않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언론에서 주택 가격 오른다고 그렇게 많이 거품을 지금 불어넣고 있지만 네.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거품인지 안다는 거죠. 네. 이게 그렇죠. 거품이 아니고 우리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싼 금리로 대출해 줄 때 그 주택을 사겠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최경환 부총리의 이 경제 정책을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여기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도 아주 단기 생각하고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오를 때 빨리 단타로 들어갔다 나올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게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온 건데 그것을 정부 스스로 지금 깨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아주 큰 부작용이 지금 예상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했고요. 사상 최고 수준이고 또 금리도 지금 지속적으로 낮추라고 한국은행을 계속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재정 확장 정책이나 금리 인하 정책.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어떤 경제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모두 다 쓰는 거 아닌가요? 재정 정책과 금리 정책 양자를 지금 다 휘두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정책을 사용하고 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게 일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예. 그것이 건전하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아니면 거품을 조장하는 것이냐 예. 이거에 지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그 부자 감세로 인해서요. 이명박 예.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재정 적자가 100조 원이 났거든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금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 5년간 135조의 재정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조차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좋게 평가한 게 그 정도라는 거죠. 실제로. 소극적으로 평가해서? 소극적으로 평가해서 네, 그렇다는 네. 거죠. 그러면 최경환 장관처럼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135조보다 재정 적자가 더 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가 재정 파탄 나고 경제도 파탄 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냐면 2008년도에 부자 감세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자 감세를 원상복귀해야 되는데 제가 기획재정이 있습니다만 이게 성역이에요. 재벌들의 세금을 조금만 올리려고 한다면 그냥 재벌의 그 국회 담당관들이 있습니다. 담당관들이 와서 막 로비를 하니까 재벌들 세금은 조금 더 못 올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일종의 성형이거든요. 재정은 파탄나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세금을 거둘까 이것만 궁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서민들한테 무슨 하다못해 지금 뭐 건강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담배세 올리고요. 예. 자동차세 올리고요. 예. 무슨 주민세는 정말 최악의 세금이거든요. 인도세란 말이에요. 예. 아니 10,000원 더 올리는 게 뭐 부자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그 10,000원도 지금 그 굉장히 어려운 돈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 세금을 걷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예금을 들은 그 세금 우대 청약저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산층 서민들이 돈 1,000만 원 갖다 맡기면 세금 그것도 많이도 깎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깎아주는 건데. 그것도 지금 없앤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그러면서 재벌이나 슈퍼부자들의 세금은 또 깎아주겠다고 나오니까 저희가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죠.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부자들 세금을 깎아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재정이 파탄이 나니까 서민들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서민들한테 걷어서 부자들한테 나눠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예, 예. 이게 한 7, 8년의 간격이 있지만 7, 8년을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재정은 파탄 났는데 그 파탄 난 과정에서도 서민들한테 돈을 뺏어서 부자들한테 냈고. 예. 이건 그야말로 옛날 뭐 이조 시대 때나 볼 수 있는 가렴주구죠. 서민들한테 돈 이렇게 그 한 푼 두 푼 걷어가지고 재벌들 슈퍼부자들 여기다 이렇게 돈을 그냥 퍼주는 거죠. 네. 그 퍼주는 이유는 뭐냐? 최경환 장관도 이번에 그건 인정했거든요. 그때 부자 감세할 때 투자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날 줄 예상했는데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네. 나타나지 않았으면 빨리 그거를 번복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이렇게 성역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네. 그게 왜 제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역이라고요, 이렇게. 네. 저희가 그거 끊임없이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하고 기획재정위에서 부자감세 철회하자고 얘기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거는 뭐 저기 높은 분들 뜻이니까 우리는 건드릴 수 없다. 아예 논의조차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아예 논의조차 못하게. 그거는 이제 우리 조세소위에서 그걸 논의하는데요. 조세소위 회의록은 다 있거든요. 예. 다 공개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다 드러나요. 여기서 제 자랑도 좀 해도 되나요? 그럼요. 죄송한데요, 근데 사실. 예. 우리가 이렇게 심증은 있었지만 재벌들에게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느냐. 예. 그거 심증은 있었지만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국세청으로부터 그 자료를 받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2008년도에 부자 감세해 준 거로 해서 100조 원, 계속 이렇게 이제 재정 적자 나는 거는 별개로 하고요. 예. 매년 조세 감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는데 이 깎아주는 걸 도대체 누구를 깎아주느냐? 그걸 한번 이제 데이터를 받아봤거든요. 예. 우리 재벌 기업이 대개 우리 전체 기업 수가 46만 개, 최근에 와서는 48만 개를 넘어갔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2011년, 12년 자료니까요. 예. 그 중에서 재벌 기업들은 1,400개에서 지금은 한 1,600개쯤 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한 0.3%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전체 0.3%. 숫자로 따지면. 그렇죠. 예. 이 0.3%의 기업이 세금 깎아주는 거에 58%를 가져갑니다. 감면분의 58%. 감면분의 58%를 가져가요. 액수로는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그게 이제 5조 원이 넘어가는 이런 액수를 세금 깎아주는 걸로 가져가요. 5조라면 이게 1년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1년에 5조 원이 넘는 액수를 그렇게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걸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하느라고 깎아주는 건 줄 알았죠. 예. 일반인들도 아마 많이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계실 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숫자를 처음으로 제가 요청해서 그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벌과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을 세 그룹으로 나눠봤더니 중소기업도 그런 대로 지원을 받는 편이지만 재벌들이 더 많이 받고 있더라. 그랬더니 이제 저쪽 재벌 쪽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낸다. 그 데이터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재벌이 내는 세금이 약 한 4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 감면분은 58%, 거의 60%에 육박하네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그렇게 감면을 받고 거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숫자로 내세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재벌에 대한 감면을 줄여야 될 거 아니겠느냐 저희가 매번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정부 여당에서. 소위에서조차도 논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법까지 냈습니다. 재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세 감면을 해주지 말자. 왜 그 거대 기업들한테 왜 지원을 해주느냐. 이게 조세 지원인데 이를테면. 하지만 재벌들을 또 지원해야 된다는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이 법안 심의 좀 하자고 이렇게 얘기 몇 마디 하면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깁시다 이러고 이제 이게 지금 기획재정인가요? 기획재정위원회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세법은 조세소위라고 해서 예. 대개 12명이 이제 다 기획재정위원은 지금 몇 명인가요? 저희가 지금 요번에 바뀌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25분인지 6분인지. 예, 25명, 6명인데 그중에 여야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니까? 지금 여야가 지난번에는 13대 13으로 동수였는데 예. 요번에 저희가 지금 하나 빠져서 13대 12가 아닌가 싶은데. 아, 그럼 이번에도 지금 새누리당이 한 명 더 많은 셈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한 명 많은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여야가 합의를 봐야지만 그렇죠, 되기 때문에 지금. 예. 그런데 그 다시 소위에서 세법을 논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그 다수당인 여당이 완강하게 재벌의 세금을 올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감면을 깎는 것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놀랍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재벌의 세금을 한 푼을 사실상 이제 깎는 것을 깎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이렇게 어려운데 작년도에 거의 한 4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을 올렸어요. 그게 이제 비과세 감면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걸 그렇죠. 정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그랬거든요. 예. 400만 명의 세금을 올리는데 제가 답답한 게 제가 그 조세소위에서 이거 안 된다고 혼자 아니고 우리 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열심히 막는데 이게 뭐 여론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저는 기자들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자기 세금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글도 안 쓰고 이게 국민적 여론이 있어야지 다수당을 설득시킬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법안이 통과되고 말았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게 바로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현실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벌은 몇 개 기업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400만 명의 세금, 국민들, 유권자들 400만 명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쉽게 통과되는 것이 오늘 우리 정치의 현황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새정치연합도 참 할 말이 없는 게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법안 통과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면은 여당이 주장하는 어떤 법안은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은 거의 통과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인세 감면한 거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하는 법안이라든지 뭐 그 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이라든지 또 그 선거구제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거의 안 되고요.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어떤 형식이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통과가 돼요.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뭐 100%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여당과 야당이 서로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복지 쪽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이렇게 그 요구를 해서 받으면 저쪽에 요구하는 거를 하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꼭 1대1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고 세율에 해당되는 것을 그전에 3억이었는데 1억 5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다 부과하자 이걸 저희가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2012년도 세법 논의할 때 저희는 뭐 그거 안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되고 나서 세법이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부 여당에서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저희가 주장한 것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 게 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정부 여당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부자 증세했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뭐 서민들만 증세한 게 아니라 부자 증세 그때 우리가 요구해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협상 카드로 그쪽에서 받고 나서 지금에 와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야당이 정말 하는 일 없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성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자랑을 하지 못하고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제대로 알리지 못한 그 탓이 크겠죠.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서민 증세라고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 원안대로 아마 통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담배세가 지금 2,000원을 올리기로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단 비과세 정책을 먼저 취해라. 담배값에다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혐오스러운 그림 같은 거 넣어서 일단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담배 가격을 올리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논의를 저희가 하니까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2,000원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담배세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비과세 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아마 추진되는 그런 걸로 저희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저쪽의 얘기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에서 어찌됐든 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성과를 올리는 부분이 꽤 많은데, 그 부분은 이제 잘 안 알려지는 측면들이 많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와 상당히 많이 연동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 이것과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 보면은 어떻게 같이 연동돼서 지금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연동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지금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도 우리 경제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지금은 사실은 좋아지는 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저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은 이자율을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게 미국이 이자율을 올릴 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이제 미국으로 쭉 들어가니까 그렇죠. 다른 데서는 돈이 빠지니까 경제 위기가 오고요. 중남미에서 경제 위기가 몇 차례 왔는데 다 그때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중남미에서 위기가 옵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한국도 가계부채 때문에 그런 취약성이 있어서 미국의 금리를 올릴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해 놓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데 저렇게 최경환 장관이 한국은행 총재를 저렇게 욱박질르다시피 하면서 이자율을 낮춰놓으니까 경제는 훨씬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는 이제 걱정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지낼 때 중국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멈춰 있으면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 쫓아와서 이미 조선화학은 우리 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것이 IT 산업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부문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얘기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의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한국 경제 전반이 중국 경제로 인해서 크게 위축되고 거기에 복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그거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다. 이러니까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무슨 지금 항상 알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해답을 못 내놓고 있으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내버려 둔 채 부동산 경기 부양, 투기 조장을 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웬 말이냐. 제가 지금 또 말씀하시는 중간에 잠깐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서둘러서 타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